강수현은 거울 앞에 섰다. 고급 실크 잠옷 대신 낡고 바랜면 티셔츠와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의 화려한 금발은 단정하게 검은색으로 염색되었고 명품 시계 대신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SCK, 캐피탈의 젊고 냉철한 총수, 강수현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억만장자, 천재 투자자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여성, 이준호의 아내, 그리고 이씨 가문의 새 며느리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사랑을 찾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잊혀진 자신을 찾기 위한 계획.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돈과 권력은 그녀에게 생존의 도구이자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녀는 공허함을 느꼈다.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준호를 만났다. 그는 따뜻했고 성실했으며 그녀의 돈이나 배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녀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수연은 만족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그녀의 부와 권력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몇몇 고아원 친구들과 그녀의 오랜 비서이자 유일한 조력자인 박민준 변호사만이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녀가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사랑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이준호의 손을 잡고 시댁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 위치한 이준호의 집은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허름한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박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동생 이세호와 그의 아내 최유진은 부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고 인사했다. 박미영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딱히 반가움의 기색이 없었다. 왔니? 밥은 먹었니? 이서방이 어제 밤새 술 마셔서 속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해장국 좀 끓여라. 그녀는 수연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마치 수연이 오래된 가정부라도 되는 양. 수연은 약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그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SK, 캐피탈의 총수로서 그녀는 언제나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최유진이 콧방귀를 뀌며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일찍도 오셨네요. 형님은 일요일에도 회사 가서 피곤하실 텐데. 누가 좀 일어나서 아침이라도 차려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다. 수현은 그녀의 얼굴에서 노골적인 비웃음을 읽었다. 최유진은 이씨 가문에서 재력을 담당하는 존재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최유진은 이씨 가문에서 꽤나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연이 평범한 배경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수연을 깔보았다. 유진아,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준호가 난처한 듯 말했다. 뭐 어때요?
오빠 세연이는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오빠는 돈 잘 버는 건축가인데 세연이는 고작 이름 없는 건축 사무소 직원이라면서요. 앞으로 우리 집 살림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유진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억만장자였다. 단 한 번의 투자 결정으로 수백억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없는 며느리 취급을 당하다니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굴욕이었다. 그날부터 수연의 10월들은 지옥으로 변했다. 시어머니 박미영은 시도 때도 없이 수연에게 집안일을 시켰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빨래, 청소, 심지어 마당에 잡초 뽑는 일까지 모두 수연의 몫이었다. 박미영은 수연이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불평하는 기색을 보이면 내 친정에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게으르니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며 험담을 퍼부었다. 이세호와 최유진은 수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아예 하인처럼 부려먹었다. 새언니, 제 옷 세탁소에 맡겨주세요. 새언니, 제 핸드폰 충전기 어디 있어요? 새언니, 커피 좀 타와요.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수연은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고 싶었다. 준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압력에 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수연이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서 그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어머니는 원래 좀 엄하세요. 세호랑 유진이는 원래 좀 장난이 심해 라며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수연은 준호의 그런 나약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 저녁 박미영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수연에게 말했다. 애미야, 내 월급날이 언제니? 수연은 당황했다. 네, 제 월급이요. 그래,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 네 월급은 우리 집 살림에 보태야지. 준호 혼자 벌어서는 우리 집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 박미영은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말했다. 유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오빠 월급으로만은 저도 용돈 받기가 힘들어요. 새언니도 이제 한 식구인데 당연히 보태야죠. 수현은 기가 막혔다. 그녀의 월급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수익과 배당금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평범한 월급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은 다음 달 말에 나옵니다. 뭐야, 첫 월급도 받지 못하고 시집을 왔단 말이니 너희 친정은 대체 뭘 가르친 거니 염치도 없구나. 박미영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준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현이한테 왜 그러세요? 네오는 가만히 있어. 네가 어리숙하니까 저런 애한테 속는 거야. 집안 형편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하다니. 박미영은 준호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수연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냉철한 이성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그리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SK, 캐피털의 복잡한 재무 데이터와 글로벌 투자 현황이 펼쳐졌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내가 너희를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녀는 박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씨 가문의 모든 재정 상황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이세호 씨의 최근 사업 투자 내역과 최유진 씨의 가족 기업 상황까지요. 아주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총수님, 드디어 움직이시는군요. 그동안 참으시느라 힘드셨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응,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에게 진짜 현실이 뭔지 보여줄 차례야. 그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돈이 모든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줄 작정이었다. 수연은 시댁에서의 삶을 묵묵히 견뎌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온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그녀는 시어머니 박미영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시동생 이세호, 시누이 최유진의 비아냥거림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받아 넘겼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 한 푼 아까워하며 온갖 자비를 시켰고 그녀의 월급까지 탐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기록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 그들 스스로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지 말이다. 박미영은 수연에게 집안일을 몰아주는 것 외에도 그녀의 사생활에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다. 애미야, 너는 맨날 회사에 처박혀 있지 말고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일은 안 하고 바깥으로만 나돌면 쓰겠니? 박미영은 수연이 퇴근 후 가끔 박민준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눈치채고는 트집을 잡았다. 그녀는 수연이 자신의 초라한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했다. 최유진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수연의 옷차림부터 걸음걸이, 심지어는 식사 습관까지 비난했다. 새언니, 그 옷차림이 뭐예요? 어디 거지촌에서 주워 입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없어 보이면 어떡해요? 우리 오빠 체면도 좀 생각해줘요. 그녀는 매번 백화점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과 옷을 자랑하며 수연을 비웃었다. 수연은 속으로 코웃음 쳤다. 그녀가 입고 있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한 벌이 최유진의 명품 컬렉션을 다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준호는 여전히 갈팡질팡했다. 그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머니와 동생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변호조차 해주지 못했다. 그는 수연에게 몰래 다가와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네가 이해해줘.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수연은 그런 준호의 나약함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사랑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가족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를 바랐다. 수현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집안일과 시댁 식구들의 구박 속에서도 틈틈이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은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박민준 변호사가 보내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이 씨 가문의 재정 상태는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적자 상태였다. 박미영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고 이세호는 무모한 사업 투자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도 미래투자라는 유령 회사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이 씨 가문은 은행 빚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다. 특히 수연의 눈길을 끈 것은 최유진의 가족 기업인 신성건축자재였다. 겉으로는 번창하는 듯 보였지만 민준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신성건축자재는 이 씨 가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회계 조작을 일삼고 있었다. 이세호와 최유진은 부부 사이의 유대감을 이용해 이 모든 비리를 꾸미고 있었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준호의 회사 명의까지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총수님, 이세호 씨가 최근 진행했던 드림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완전히 허위 계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신성건축자재가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다. 최유진 씨는 이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 책임자였고 그녀의 지시 아래 상당한 금액이 빼돌려졌습니다. 이 돈은 이 씨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예상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이 모든 것에 휘말리기 전에 막아야 했다. 동시에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들에게 따끔한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수연은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이세호 씨 사업 때문에 힘드신 일 있으세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요. 박미영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남의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하니. 이서방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주제에 감히 시동생 사업 걱정까지 하는 거니. 네, 앞가림이나 잘해. 최유진은 옆에서 비웃었다. 새언니, 왜 그래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어머님께 혼나잖아요. 오빠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오빠는 새언니랑은 달라서 돈 잘 벌거든요. 이세호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의 반응에서 그녀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미영은 수연에게 또 다른 요구를 했다. 애미야, 네가 모아둔 돈 좀 없니? 이서방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네가 좀 보태줘야 할 것 같구나. 수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의 모아둔 돈이라면 전 세계를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어머님, 저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어렵게 살아서 겨우 생활비만 모으고 있습니다. 뭐라고 겨우 그 정도밖에 없어. 너는 우리 준호랑 결혼했으면.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돼야 할 것 아니니. 내까짓 게 돈도 없고 배경도 없으면 대체 뭘 할 수 있니?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노골적인 멸시가 가득했다. 수연은 그들의 탐욕이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박민준 변호사와 화상 통화를 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 씨 가문의 회계 장부, 신성건축 자재의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이세호 씨의 모든 허위 계약 내역을 정리해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언론에 공개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총수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시원섭섭함이 묻어났다. 이진호 부회장의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이 씨 가문, 특히 이세호 씨와 최유진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 수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말이야. 그녀는 SK 캐피탈의 법률팀과 회계팀을 동원하여 이 씨 가문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어 빈틈없이 조여 들어갔다. 동시에 그녀는 이세호에게 사기를 당했던 여러 중소기업 대표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세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 있는 신성건축 자재의 영향력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수연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나서서 이세호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수연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수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공개적인 폭로에 앞서 이 씨 가문의 숨통을 조이는 작업을 시작했다. 신성건축 자재의 주요 투자처와 대출은행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들의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유도했다. 또한 이세호가 불법적으로 서명한 허위 계약서들을 관련 기관에 접수시켜 그의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세호의 사업은 순식간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다. 신성건축 자재는 검찰의 내사 대상이 되었고 주요 거래처들은 계약을 파기했다. 이 씨 가문은 혼란에 빠졌다. 박미영은 안절부절 못했고 이세호와 최유진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오빠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젠 우리 회사까지 망하게 생겼잖아. 유진은 세호에게 소리를 질렀다. 네가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네, 아버지 회사 돈 끌어다 쓴 건 너잖아. 세호가 맞받아쳤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디어 발각된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돈 없는 며느리 강수연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수연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막을 올린 참이었다. 이 씨 가문은 혼란에 빠졌다. 이세호의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최유진의 가족 기업인 신성건축 자재마저 검찰의 내사와 은행의 압박에 시달렸다. 박미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집을 찾아다니며 부적을 태우고 굿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쁘거나 누군가 자신들을 시기하여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돈 없고 배경 없는 며느리 강수연은 여전히 투명 인간처럼 보였다. 수연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시동생 부부의 비아냥거림을 묵묵히 견뎌내는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박미영은 수연에게 더 이상 월급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대신 너는 우리 집 복덩이인 줄 알아야지. 네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라며 모든 불행을 수연의 탓으로 돌렸다. 최유진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노골적으로 분풀이를 했다. 새언니, 밥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맛도 없고 보기에도 싫어요. 이 정도도 못하면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은 식탁을 뒤엎을 듯이 소리를 지르며 수연을 닥달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엎질러진 음식들을 치웠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박민준 변호사와 다시 화상 통화를 했다. 민준 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이세호 씨가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행방을 추적해 주세요. 그 돈이 해외로 유출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총수님, 이미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주는 보고했다. 최유진 씨의 가족 기업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은행들도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잘 됐네요. 수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뿐이에요. 수연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그녀는 이씨 가문이 돈 때문에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에 보여줄 참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며칠 후 민주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총수님, 이세호 씨가 미래투자 프로젝트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꾸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흘리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최유진 씨의 신성 건축 자재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세호 씨가 해외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진우는 민준의 보고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이세호가 단순한 무능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최유진까지 공범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기업을 이용해 이세호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도왔던 것이다. 준호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수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수연은 이세호가 빼돌린 해외 차명 계좌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SK, 캐피탈의 정보 분석팀을 동원했다. 그녀의 팀은 뛰어난 해킹 실력과 정보 분석 능력으로 악명 높은 다크웹의 전문가들까지 고용하여 이세호의 디지털 흔적을 샅샅이 추적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그들은 이세호가 세금을 회피하고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개설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의 존재를 밝혀냈다. 그곳에는 수십억 원의 돈이 숨겨져 있었다. 이와 동시에 수연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세호에게 사기를 당했던 중소기업 대표들과 시민단체들을 한데 모았다. 그들은 모두 이세호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그를 상대로 싸울 용기가 없었다. 수연은 그들에게 익명으로 모든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 자문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도움으로 이세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십시오. 수연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수연의 제안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이세호에 대한 공동소송을 준비했고, 언론에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연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여전히 이씨 가문의 하찮은 며느리로 남아있었다. 한편 이씨 가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이세호의 모든 사업은 중단되었고, 은행은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기려 했다. 신성건축 자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최유진은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박미영은 매일같이 준호에게 매달렸다. 준호야, 네가 좀 나서서 도와줘라. 네 동생 이대로 망하게 둘 거니 네가 돈 좀 빌려줘라.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동생의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그는 수연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녀의 초라한 배경을 떠올리며 이내 포기했다. 그는 아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연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연아, 우리 집이 많이 힘들어. 세호 사업이 망해서 집까지 넘어갈 지경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호 씨,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항상 준호 씨 편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준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다. 그날 저녁, 박미영은 수연에게 또다시 모욕을 주었다. 애미야, 네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온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다 뭐니?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망조가 드는구나.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다니.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준호 씨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집안의 불행을 가져왔다고요. 어머님과 시동생 부부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 집안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박미영은 수연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한 번도 수연이 자신에게 대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네가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이냐.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요. 좋습니다. 어머님?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겠네요. 어머님과 이세호 씨, 그리고 최유진 씨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쓰레기 취급한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수현의 말에 박미영은 물론 뒤늦게 거실로 나온 이세호와 최유진도 얼어붙었다. 그들은 수연의 눈빛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강렬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힘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씨 가문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수연을 쓰레기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다. 수연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세호의 사업 실패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어 있시 가문을 덮쳤다. 은행은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다. 박미영은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세호와 최유진은 서로를 비난하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끝없이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그놈의 허황된 사업에 투자해서 우리 집까지 다 말아먹었잖아. 유진이 세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더 이상 신성건축 자재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돈을 대주겠다고 했잖아. 네 아버지 회사 믿고 투자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이냐. 세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도박 중독과 사업 실패로 인해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매일 밤낮으로 이어졌고 낡은 빌라 전체의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졌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가족의 몰락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탐욕스럽게 변했는지, 왜 자신의 삶을 망치려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은 그들의 혼란 속에서 더욱 침착하고 냉철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시동생 부부의 신경질을 받아주는 순종적인 며느리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SK 캐피탈의 총수 강수연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박민준 변호사와 매일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총수님, 이세호 씨가 숨겨둔 해외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이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횡령과 탈세 혐의로 고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또한 최유진 씨의 신성건축 자재와 관련된 모든 불법 회계 조작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기업 역시 파산 신청이 임박했습니다. 조하,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일 아침 이세호 씨가 숨겨둔 해외 계좌의 모든 정보를 그의 지인들과 사채업자들에게 익명으로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신성건축 자재의 파산 소식도 언론에 흘려주세요. 모든 혼란을 극대화시켜야 해. 알겠습니다. 총수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수님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은 없겠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없을 거야. 모든 것은 박 변호사님 명의로 진행될 테니. 수연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이씨 가문은 또 다른 충격에 빠졌다. 이세호의 숨겨진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가 온 동네방네 퍼져나갔고 그의 사업에 투자했던 지인들과 사채업자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쳐 난장판이 되었다. 그들은 이세호가 몰래 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당장 돈을 갚으라며 그의 집을 부술듯이 소리쳤다. 이 사기꾼 놈 감히 우리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롭게 살았단 말이야. 당장 돈 내놔. 사채업자들이 이세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세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미영은 아들을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고 최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라며 절규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신성 건축 자재의 파산 소식을 알리는 뉴스 기사가 떴고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온 분노 섞인 전화가 빗발쳤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수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멸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관찰할 뿐이었다. 준호는 아내의 이런 냉정한 모습에 당황했다. 그는 가족의 몰락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신과는 달리 수연은 마치 남의 일처럼 무감각해 보였다. 수연아, 괜찮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준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았다. 준호 씨,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이랬어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상처와 고독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내가 고아원에서 자라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고 가족의 탐욕 앞에서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날 저녁, 박미영은 수연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애미야, 네가 우리 준호 아내니까 제발 좀 도와다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녀는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수연은 박미영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님과 시동생 부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감히 지금 이런 말을 하다니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 너는 우리 집의 불행의 씨앗이야. 박미영은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수연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수연은 박미영의 말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검찰은 이세호와 최유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들은 횡령, 사기,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었고 신성건축 자재는 즉시 파산 처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박미영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수연은 이 모든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다. 그녀를 쓰레기 취급했던 그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과연 그녀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때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정체를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비범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과 함께 그날 밤 준호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가족의 탐욕과 불법적인 행위를 알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수연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현아, 너 혹시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거야? 네가 누구인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 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수현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SK 캐피탈의 총수, 강수현이라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폭풍 같은 진실의 예고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뒤바뀔 참이었다. 준호의 눈은 흔들렸다. 수연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아내가 단순한 돈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가 그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준호 씨, 저는 강수연이에요. SK 캐피탈일의 총수 강수연.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SK 캐피탈. 그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전 세계를 주무르는 거대 투자기업.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젊은 여성 총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그의 아내.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를 묵묵히 견디던 그 여자가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SK 캐피탈의 총수라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농담 하는 거지 수연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준호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SK 캐피탈의 총수 명함과 신분증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SK 캐피탈 총수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신분증의 사진 속 그녀는 그가 알던 수연과는 확연히 다른 날카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준호의 손에서 명함과 신분증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동공은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네가 어떻게? 수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저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숨기고 당신에게 다가갔죠. 당신은 제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너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비난은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겠네. 너는 우리를 가지고 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야.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 씨, 제가 원한 건 당신의 가족이 겪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어요. 그들은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저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저의 돈을 탐내고 심지어 당신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저는 당신이 그들의 죄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나를 지켜 네가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준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가 그토록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인 줄도 모르고 가족의 불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들은 파멸할 자격이 있었어요. 준호 씨,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탐욕과 불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단지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그들에게 진짜 쓰레기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요. 준호는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이세호와 최유진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연의 모습. 그녀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의 지략과 냉철함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복수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때 민준 비서가 급하게 준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최신 뉴스 기사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총수님, 이세호 씨와 최유진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밝혀졌고 그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켰고 화면에는 이세호와 최유진이 검찰에 연행되는 사진이 떴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옆에는 LGH건설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세호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함께 체포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수연의 계획 아래 철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준호는 그 모든 뉴스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이렇게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에 경외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주는 준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씨. 박민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강수연 총수님의 법률 대리인이자 오랜 조력자입니다. 준호는 민준의 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넌 대체 누구냐? 강수연. 네가 정말 내 아내가 맞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저는 당신의 아내 강수연이에요. 수연은 준호에게 다시 한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슬픔과 함께 준호를 향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 씨. 당신에게만큼은 단 한 번도 거짓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당신은 그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준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보호할 용기가 없었다.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탐욕에 눈을 감았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이세호와 최유진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 박미영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녀는 수연을 찾아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수연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어머님,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미영은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 부부는 감옥에 가고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녀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수연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수연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고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게 기회를 줘. 내가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해줘. 수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거짓이나 위선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수현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커요. 저는 지금 당신에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어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수연은 준호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다. 강수연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이세호와 최유진은 구속되었고 박미영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사랑하는 준호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수현은 준호의 마지막 말을 되뇌었다. 그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그녀에게 남긴 모욕과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그녀는 과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준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고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까?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수연은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준호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모든 것을 끝내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하든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그녀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강수연으로 살았던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약속 시간, 준호는 초조한 얼굴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어리숙함이나 나약함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어떤 결연함이 엿보였다. 수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준호 씨. 수연이 그의 앞에 앉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이 많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당신의 가족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도 알게 되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모든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도 깨달았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가족이 너에게 했던 모든 일들,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수연은 준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준호 씨, 당신은 그저 그들의 탐욕에 눈이 멀었을 뿐이었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더 믿고 너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어. 내가 용기를 내서 가족에게 맞섰어야 했어.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어. 준호는 흐느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평생 너에게 속죄하며 살게 해줘.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게. 수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준호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그늘에 숨어 사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남자였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커요. 그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알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너무 크니까. 하지만 나는 기다릴게. 네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네가 나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 평생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줄 거야.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야. 준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준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다. 좋아요. 준호 씨,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줘요.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수연이 말했다. 약속할게. 맹세할게. 수연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날 이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정리하는 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박미영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축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사무실을 얻어 독립적인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의 실력으로만 승부했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수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의 신분을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지켰다. 수연은 준호의 변화를 지켜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성숙함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나약한 남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LGH 그룹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진우는 이진호와 그의 세력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LGH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언론과 대중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냈다. LGH는 과거의 위기를 딛고 더욱 강력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수연은 다시 SK캐피탈의 총수로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왔다. 그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투자 활동을 펼쳤고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의 곁에는 준호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준호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응, 준호 씨, 이제는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준호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였다. 이진호 부회장의 몰락은 LGH그룹 전체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이진호의 그림자 아래 숨겨져 있던 많은 비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이사회에서 얻은 승리를 발판 삼아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LGH의 모든 사업 관행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LGH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진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여전히 외부의 조력자들을 통해 진우에게 마지막 방역을 가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진우가 자신을 음해하고 그룹을 장악하려 한다는 여론전을 펼쳤고 LGH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공매도 세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한 미래건설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진우의 편을 들지 못하게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비열한 수단까지 사용했다. 총수님, 이진호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미래건설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포기, 각서를 받아내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민준 비서의 보고에 진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진호는 끝까지 추악하군.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진호의 모든 시도를 막아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한지연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진우에게 달려왔다. 총수님,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진호 부회장은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알고 있어. 이미 김 비서에게 지시했어. 하지만 문제는 이진호가 워낙 교묘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의 세력이 워낙 뿌리 깊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 진우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진호 부회장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그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기자회견은 LGH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킬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이진호의 모든 음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지연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든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해. 기자회견장에서 이진호 측에 방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보안에도 신경 써야 할 거야. 며칠 후 한지연과 미래건설 피해자 대표들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많은 언론과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다. 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강인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미래건설의 부도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이진호 부회장의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진우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진호가 자금을 유용하고 LGH 개발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이진호 부회장은 저희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를 협박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진우 총수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진실을 밝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진호의 비리와 그가 벌이는 추악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LGH 그룹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진우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LGH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진우의 강력한 개혁 의지 발표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진호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진우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을 가했다.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LGH를 내 손으로 파괴해버릴 테다. 진우는 이진호의 광기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삼촌, 이제 그만 멈추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십시오. LGH는 더 이상 당신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LGH를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진호는 진우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LGH의 주요 거래처들과 언론의 진우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리며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그는 진우의 사생활을 캐내어 약점을 잡으려 했고 심지어 진우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하여 해를 가하려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민준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진호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LGH의 핵심 서버실을 해킹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보안팀이 사전에 감지하여 막았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룹의 모든 기밀 데이터를 파괴하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젠장, 끝까지 막 나가겠다는 거군.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LGH에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진우는 즉시 모든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고 보안팀과 IT팀을 총동원하여 그룹 전체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민준에게 지시하여 이진호의 모든 외부 연락망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도록 했다. 지연은 이 소식을 듣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수님, 괜찮으세요? 이진호 부회장이 너무 위험한 짓을 하는군요. 괜찮아. 그는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를 막을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지연 씨, 우리는 이길 거야. 지연은 진우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까 고민하다가 문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녀는 미래건설 피해자들과 함께 진우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수많은 미래건설 피해자들이 LGH 본사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이진우 총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진우 총수님,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LGH의 개혁을 지지합니다. 이진우 부회장을 강력히 처벌하라. 그들의 목소리는 서울 시내를 울렸다. 이것은 이진우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자신에게서 돌려 진우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진우의 편을 들었다. 언론은 피해자들의 시위와 그들이 외치는 정의로운 목소리에 주목했고 이는 이진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진우는 사무실 창밖으로 시위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한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정의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진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LGH의 총수로서만이 아니라 이들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다. 진정한 정의를 세우고 이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싸움이었다. 이진호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꼴이 되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대중의 압력, 그리고 진우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그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검찰은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LGH그룹은 이진호와 그를 따르던 세력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진우의 지휘 아래 새로운 윤리경영 시대를 선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